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죠? 기분 탓인가? 시험지를 보고 왔는데 시험지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닐까라고 지레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러분 시험 어떠셨어요? 네, 아무도 말 안 해주겠지 당연히. 자, 우리 형사법 시험을 놓고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에게는 애석하게도 쉬운 시험입니다. 왜 애석하냐? 이제 다음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숫자가 지금 쉬운 것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또 확 시원하지는 않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든 숫자라는 것이 그럴 것 같아서. 자, 여러분, 근데요, 지금의 숫자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있는 아무 의미도 없는 중간 표적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런 걸 놓고 여러분들이 막 마음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시면 오히려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해설 강의를 촬영하게 될 이 수사증거 파트는 특히나 좀 이제 내용적으로는 되게 쉬운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형식이 조금 보통, 왜냐하면 판례가 그대로 안 나오거든. 특히 수증이 요번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읽어봤을 때는. 그래서 판례의 논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면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겠으나, 문구를 외웠다라고 하면 약간 고를 때마다 주저주저 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수사증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1, 2교시에도 형법 하셨잖아요. 그죠? 어떠셨어요? 이렇게 쉬운 거였나?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수사증거도 비슷할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이제 틀린 거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2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 딱 여기 나올 때 지금 수사의 단서 파트고 부재자 재산관리인 나오고 있다. 무슨 판례가 하나 떠오르셔야 돼.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고소권을 행사한 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례. 그냥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 재산에 대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그런 고소권을 행사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다라고 하면 그때 적법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다 있는지 봐야 되는데, 고소권 행사에 있어 법원의 허가는 요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이렇게 모든 문구를 기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상황에 이 판례는 어떤 상황, 내가 읽어본 어떤 문장, 시험지에서 뭔가를 쭈라락 읽어. 그래서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판례다. 이게 빨리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기는 대상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으면 그에 따라서 요거 두 개를 위주로 찾으려고 들겠지. 그래서 두 개를 위주로 찾아봤는데 허가가 없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틀렸네 라는 출력값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야. 주로 어디서 빵꾸가 나요? 여러분들 이 현재 단계에서는 여기가 선명하지 않아서 빵꾸 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근데 공부를 좀 더 해나가시다 보면 그런 일은 점점 줄어들고요. 여기가 조금 난해해질 수 있어요. 그런 때 이거를 너무 문구를 막 디테일하게 막 뾰족뾰족하게 기억을 해두면 범용성이 떨어져서 문구 바꿨을 때 녹아내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지 마시라고 이 의미를 잘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뭐지 했을 만한 건 1번 같은 거에서 검시조서를 검사가 한 경우에 사경에게 보내는 것도 있나? 네, 준칙은 전체적으로 다 그런 그림으로 돼 있어요. 특히 검시조서의 문제에서 검사가 할 수도 있고 사경에게 맡겨서 할 수도 있거든요. 검사가.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상호 간에 그 결과물을 송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요거는 봐두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네, 뭐 3번 같은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피의자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게 뭔 소리일까요? 피해자가 왜 이런 권한을 피의자에게 수령해 줄까요? 아니, 자기가 합의서를 써주는 것도 지금 성가신데 이걸 내는 것까지 자기한테 하라 그러면은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거부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다. 뭐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그지? 그래서 보통은 피의자 쪽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에 따라서 피해자가 뭔가 대가를 받기도 하고 사인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갖다 내라 라고 주는 거지. 그러면 그걸 피의자가 자연스럽게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낼 수 있어야 그래야 이러한 것이 처벌불원 의사로 유효하다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거는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60일반에선 제가 이제 조서 이런 거 정리를 막 열심히 해놨더니 우리 반에서도 했던 얘기 있잖아요. 지난 커리 때 공범의 조서와 무슨 남의 조서 이런 것들 막 얘기했었잖아. 양벌 규정 왠지 보자마자 그 생각이 나갖고 그건 줄 알았대. 정신 차려. 수사의 단서에 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무슨 조서야 조서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문제가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문제는 계속해서 순서를 갖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그 순서상 내가 이거 책의 앞쪽에서 본 게 나오는 거야. 여기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제어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29번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2번이고요. 여기 이 2번 같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안 헷갈릴 텐데 그게 아니면 평소에 내는 얘기를 한 게 아니어서 약간 헷갈릴 법한. 자, 수사기관이 외국인 체포 구속하면서 지체 없이 영사통보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법하다. 이 문장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사건에서의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였거든. 그럼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때 이게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법리를 얘기하는 건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실관계가 전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그 사실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이 외국인에게는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았을 게 뻔해.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알려줘 봤더니 행사도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영사통보권이라는 걸 침해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 그러니까 적법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나온 게 아니면 그냥 일반론대로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영사통보권 불고지한 것이 위법하다. 이건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법리에 관한 얘기예요. 사건에 대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1번에 이것도 쉬운 거죠. 현행범 체포를 하면서 원래 처음에 하고 있었던 영장 체포의 절차를 현행범 체포한 다음에 다시 밟아야 되는가? 그럴 리가요. 별개의 제도죠? 별개의 제도니까 별개의 요건, 현행범 체포로서의 요건만 유효하게 갖추면 적법한 겁니다. 따라서 영장을 꼭 제시할 필요는 없겠어요. X. 3번.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제시 집행이 발부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실 때 떠올라야 되는 판례, 토요일에 나와서 영장을 발부했던 영장 전담 판사가
사경이 지 뭐 비번이라고 안 받아가 갖고 화요일 날 집행하는 것을 보고 부글부글 끓었다 이거지. 이거는 적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감정상은 아니고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영장 집행을 딜레이한 것은 유효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위법하다. 그런 판례가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요의변 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지는 체포의 집행 요건이므로 일반인이 체포한 걸 인도받을 땐 필요하지 않다. X. 인도받을 경우에도 알려줘야죠. 이건 중요한 거지. 이건 뭐라 그래요? 미란다. 그지? 미란다 원칙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인도받을 때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30번. 이거는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뭐 말은 하긴 했는데 60일반에서는 정확히 좀 정리를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야간 집행에 관한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야간 집행은 영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할 수 있고 기재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원래 못한다. 그러나 특정한 영업 부류, 영업이 뭐 도박장, 풍속점, 그죠? 이런 데는 그냥 할 수 있고 여관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영업 중이면 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예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간 집행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니 뭐 정상적으로 할 때 얘기지. 급하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저걸 다 지키라고 하면 아씨 어떻게 해?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에는 이 급한 상황에서의 예외 조항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220조에 보면 요급처분이라고 해가지고 급할 때 예외를 설정해 놨어요. 뭐에 대한 예외 설정해 놨냐면 야간 집행하고 주거주 등의 참여 이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 이걸 언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놨냐면 216조의 경우에, 여러분 216조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216조, 자 여기 이 압수에서의 영장주의 예외할 때는 조문 번호까지 가급적이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6조 1항 1호의 타인 주거에서의 피의자 수색, 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자, 그리고 2항에 피고인 구속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3항에 범죄 장소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이 216조의 상황에서 급하다라고 할 때는 이 야간 집행이나 주거주 참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이 220조에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근데 217조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문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규정이 없어. 217조 1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긴급 체포 후 24시간 내에 압수수색 검증하는 거. 그죠? 뭔지 아시죠? 네. 긴급 체포 후 압수검을 하는 과정에는 이 220조의 조문이 안 쓰고 있어. 그럼 여기는 적용이 안 되나? 저런 상황이? 아니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보면 216조나 217조나 급한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조문이 명시하고 있진 않지만, 이건 조문이야. 조문은 이렇지만 판례로 217조 1항에 이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 검증을 하는 상황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후 영장을 받은 경우에
이것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뭘요? 야간 집행했거든. 영장 기재 없이 긴급체포니까 뭐 긴급체포 압수검이니까 당연히 영장은 없겠지, 그지? 그래서 야간 집행을 그냥 한 상황에서 사후영장을 나중에 받았어. 계속 압수가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 적법하다고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풀 수 있는 거야. 기억에 이게 다 관련되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출제자가. 125조는 야간 집행 기재가 없으면 영장 집행하기 위하여 일출 전 일몰 후에는 타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그게 야간 집행의 제한의 원칙인 거죠. 기재가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 니은 판례는 이 긴급체포 사유 이런 것들 비추어 보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러한 압수가 적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죠. 이게 판례는 적법하다고 본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형사소송법 216조 규정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 야간 집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220조의 요급 처분 규정이 요 얘기입니다. 그 조문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리을의 형소법 217조 1항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사후 영장 받아야 되고 그 영장 청구는 압수한 때가 아니라 긴급 체포한 시로부터 48시간 내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건 잘 알고 계시죠? 앞에 기억, 니은, 디귿이 전체적으로 이 얘기와 관련된다. 답은 2번. 자, 다음 31번에 정보조작 매체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자, 1번부터 보시면요.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정보조작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하는 경우에 매체 자체를 이미 제출받은 경우라면 영장 압수와 다르게 취급한다? 아니요. 영장 압수랑 똑같이 봐요. 이미 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는 영장 압수랑 비슷하게 보려고 법리가 발전해 온 거야. 그래서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 보장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압수의 방식에서도 이미 제출 효력에 의하여 전체 내용의 복제본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럴 리가요. 영장이랑 똑같으니까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것을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선별 압수 원칙. 틀렸고 2번. 자, 요거는 관련성에 대한 얘기죠. 이미 제출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정보만으로 압수의 대상이 한정된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범죄 사실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는 안 된다. X.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부터 수사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거야. 그 범죄 혐의 자체와 직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범죄,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 야, 저런 게 있으면 이런 거 했겠지. 방법을 이렇게 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는 증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증거들도 이 이미 제출 범위에 들어온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압수가 됩니다. 3번에 피의자가 소유 관리하는 정보조작 매체, 피해자가 이미 제출하는 경우 이때 그 이미 제출을 통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범위는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 이게 영장주의에서의 얘기를 이미 제출물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법에는 영장주의의 경우에 관계된 것에 하나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이걸 우리는 관련성 법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제출물에는 그런 말이 사실 안 써 있거든. 어떻게 압수할 수 있는지만 써 있을 뿐. 그래서 이 압수를 임의로 제출한 것을 압수한다라고 할 때 똑같이 이 법리를 여기다가도 적용한다라는 판결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에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증거은닉을 교사받아 소지 보관하고 있던 본범 소유의 정보조작 매체. 이거를 이 증거은닉범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다. 자, 이거 수업 시간에 제가 최강욱 의원 사건 뭐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입니다. 그 정경심 교수가 자기 자산관리인한테 집에 있던 하드디스크의 아들의 허위 인턴십 관련 확인서가 들어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떼가지고 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좀 갖고 있어라, 이 사건 끝날 때까지. 그랬는데 수사망이 그 자산관리인한테도 가니까 자산관리인이 어씨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하면서 자기가 임의 제출해버렸어. 자, 그 경우에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피의자가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경심 교수가 참여를 했어야 적법하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피의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은 정보조작 매체 자체에 대해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하면서 그것을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증거은닉하려고 양도 포기를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여를 보장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점에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문구들이 아주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손쉬운데 배열 같은 걸 좀 바꿔가지고 판례 문장 그대로를 안 내니까 약간씩 낯설게들 느낀 것 같아. 근데 이게 오늘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게 명확한 거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러라고 제가 자꾸 뭐 딴소리 하면서 뭐 실제로 따져보면 이런 얘기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게 그런 말이야. 자, 그리고 32번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이게 맞는 거죠? 자,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할 때 영장 제시하도록 하는 이유, 불복 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자, 이게 왜 이유가 돼요? 줘야지 뭔지를 알지. 그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알려줘야 내가 왜 압수를 당하는지를 알고서 이거에 대해 저항해 볼 수가 있지. 전혀 모르면 불복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2번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압수할 당시 범죄 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냥 여기 있어 라고 얘기했을 뿐 보여주지 않았다. 이것은 제시가 적법하다. X. 자,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영장 제시가 예전에 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럴 때 형성됐던 법리야.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수사기관이 영장 제시의 의미를 나 적법하게 영장 받아왔어. 그러니까 닥치고 응해라는 태도로 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보여주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서 범죄 사실 왜 안 보여줘요? 수사기밀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대법원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마. 이거는 영장 제시한다는 것은 쟤한테 알려주는 의미가 되게 큰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법이 개정돼 가지고 교부할 의무까지, 사본을 교부할 의무까지 생기게 된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적법하게 권한을 받았다라는 의미, 플러스 이제 내가 이런 이유로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는 의미. 자, 따라서 이건 적법하지 않고요. X 답은 2번이네요. 다음 3번. 금융실명법. 네, 우리 반에서도 이 얘기 했나요? 금융실명법에 이 영장 제시에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있다고? 네. 우리 61반에서도 이걸 되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게 나와가지고 그 정확히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는 거야 이게. 원래는 영장을 원본을 제시하는 것만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금융실명법에 나오는 상황에서는 처음에 영장 원본 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괜찮다. 나중에 실제 범죄와 관련된 금융 정보를 가져올 때, 선별해 가져올 때 영장 원본 제시하면 되고, 그 전에 처음에 달라고 할 때는 사본을 송부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영장주의 얘기에서 볼 때는 조금 이례적인 판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그 판례예요. 이거 얼마나 헷갈릴까? 이걸 똑바로 공부를 안 해두면, 그지? 그렇게 왔다 갔다 헷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자, 그리고요 4번에 형사소송법 122조 단서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고 함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이 실효거두기 어려운 경우라고 해석함이 옳다. 그렇죠. 알려주면 숨겨버릴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 자, 여기 이제 우리 지난 커리 때 저랑 같이 안 하셨던 분들도 오늘 이제 새 커리니까 계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그 금융실명제 판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금융실명법에서는요, 약칭 금융실명법에서는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아무렇게나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 그 제공이 가능해지는 예외, 거기에 1호가 법원에 영장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법 시행령에는 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서류의 양식, 서식을 규정하면서 이 서식에다가 어떤 사유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를 표시하게 돼 있겠지? 그럼 첫 번째가 영장이야. 그래서 이 영장을 뒤에다가 첨부를 하는 거죠. 근데 영장 원본을 첨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 이 공문에 부속문서, 부친문서로 넣는 거니까 이걸 사본을 넣는다고. 그리고 이 공문을 실물로 보내는 경우도 요새는 거의 없어요. 이걸 공문, 이 온나라 시스템에서 기한을 해가지고 딱 누르면 촥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발송을 했을 때 이 영장을 당연히 전자문서, 당연히 뭐 사본이라고 평가되겠죠? 자, 이런 형식으로 날아가는 거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왜? 이거는 이 법에 따라서 정해진 양식에 의해 이렇게 나가는 구조일 때 이렇게 보내는 거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금융기관이 자기들 고객 중에 누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런 거 있는데요 하고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놓고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점과 관련되는 것들을 추려가지고 압수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실제 구체적인 압수를 하는 상황에서 그때 제공하면 된다. 뭘? 영장을, 원본을. 그때 제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판례를 모르면 이거는 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가 되네. 33번 볼게요. 수사준칙 1번. 사경, 고발사건 수사했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서 불송치를 하는 경우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된다. 자, 이게 뭐 당연히 고발사건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게 맞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안 그러면 쟁점이 없거든, 이 지문은. 근데 뭐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슨 처분을 해야 되겠어요, 수사기관은? 무슨 불송치? 불송치 결정의 종류 중에.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 그지? 뭐 그렇게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잖아, 시효가 도과됐으면.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의 불송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불송치니까 사건 서류 증거물 모아서 검사에게 송부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사건은 여기서 끝났지만 그걸 검토받는 과정이라고 했죠. 이번에 사경이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하는 경우 사경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 앤드 이유를 한 번에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쵸? 취지와 이유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이의 신청할 수 없다. 네, 이의 신청하는 것이 이 고발인의 경우에는 금지돼 있죠. 규정이 없죠. 정확히는. 이 사람을 명확히 금지했다기보다는. 고발인은 왜 빠진다고요? 오지랖퍼라서 이거는 불복을 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이걸 다 받아주면 경찰이 일을 못해 라고 해서 빠진 거라고. 고발인은. 지금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아직은 경찰이 버티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고. 3번에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경에게 보완수사 요구하는 경우 1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수사기록에 명백히 연출되어 있지 않은 사건인 보완수사 요구의 대상인 관련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요 정확히 알고 푼 학생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1인이 범한 수죄라고 하는 게 원래 관련 사건이에요. 관련 사건 중에 형사소송법 앞쪽에 보면 11조인가? 그쯤에 보면 관련 사건의 정의 해가지고 나와. 그 중에 1인이 범한 수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경합범 형태의 범죄를 범했다는 거지. 이거를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관련 사건으로 해가지고 소송 절차를 한 번에 밟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거 실체법적으로 뭐라고 해요? 경합범으로 처리를 하잖아.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수죄는 원래 관련 사건이 맞는데 그 중에 일부 사건이 수사 기록이 명백히 현출되어 있지 않아, 드러나 있지 않아.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할 때 이거 관련 사건이니까 너가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련 사건이어야 보완 수사를 요구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사 기록이 없으니까 당연한 얘기지. 수사 기록에 안 드러나 있는데,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일부 자기가 읽다 보니까, 검사가 읽다 보니까 야 이런 사건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거 보완 수사해 보세요. 이런 건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시키는 거잖아. 이걸 보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을 보시면 괄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4번에 사경이 사건 송치하지 아니한 것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가 사경에게 재수사 요청해서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당해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경찰관이 자기가 재수사를 계속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다? No. 뭐 해야 돼요? 검사에게 보내야 된다 그랬지. 자기는 중단하고 검사에게 보내야 된다. 자, 34번에 증명 방법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부터 볼게요. 1번 소송 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걸 안 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 아니다. 자, 여러분 저 말이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은 어디 미친다고? 공판기일에 소송 절차로서 조서에 기재된 것에 대해서만 미치고 오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지.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조서에 기재돼야 된다는 요건이 안 갖춰진 거잖아요. 기재되지 않은 거니까. 따라서 저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증명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증명의 대상일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게 지금 소송법의 얘기잖아. 오로지 소송법에 국한된 얘기. 그걸 왜 엄격한 증명을 해? 그럴 이유가 없지. 답은 1번이네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친고죄, 자유로운 증명, 동그라미 친자. 항상 이거 명심해야 된다 했어요. 친자 검사해 보시라고 했죠. 자, 3번에 몰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건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다. 몰수는 명심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증일 것만 같은 기분이, 엄증일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 것. 몰수, 명예훼손죄 310조, 심신미약, 심신장애, 그죠? 자, 그리고 4번에 양형의 조건에 관한 형법 51조의 사항에 대해서 네 번째 줄에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 증거 능력이죠. 증거조사 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법정의 증거조사 방식에 의하지 않고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면 된다.
그렇겠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엄증, 자증 얘기를 할 때 이게 엄증이다, 이게 자증이다 라고만 해놓으면 좀 약간 엉킨다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이어붙이는 그런 지문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 이건 좀 수준이 낮긴 하지만 그런 식의 얘기인 거야.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5번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에 가보시면 이게 똑같은 지문이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즉 구성요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행위가 형법 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실성,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누가 증명해?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는 얘기고, 이때에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제한을 규정한 310조 2가 적용된다? No. 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방금 했잖아요. 몰수, 명심. 그죠? 명예훼손죄의 명예훼손죄에서의 310조가 자유로운 증명 대상이라고 했어. 그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면 뭐예요? 이거는 310조의 2는 뭐예요? 전문 법칙의 원칙.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선언한 그 조문이야. 이건 증거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여기서 왜 해? 그지? 증거 능력은 엄증에서만.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나머지 이 지문들은 다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이건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36번에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답부터 보겠습니다. 4번에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호인이 하는 증거동의의 성질은 뭐라고 하냐면 실질이 대리권이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리권이라고 하면 본인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행사할 수는 없겠지. 본인이 아니라고 해놨잖아. 못을 박아놓았어. 그럼 대리인은 그 안에서만 놀아야지. 본인이 설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동의하는 것은 안 됩니다. 변호인도 동의권이 있지만. 이거 뭐랑 비교해야 돼요?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참여권. 이 권리의 성질은 변호인의 고유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피고인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나 참여 안 할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변호인에게 따로 물어보세요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 중에는 뭐 2번 정도? 1번을 여러분들이 조문을 많이 안 봐서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걸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증거동의에 대해서. 그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말은 누가 해야 되냐면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어요. 그런 거 기억해 두시고. 자, 나머지는 뭐 쉬운 거니까 패스해 보도록 하고요. 37번에 위수증 배제 법칙과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 옳은 것만 고른 것은, 자, 일단 다 옳은 건데요.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만 좀 살펴봅시다. 여기 기억에 이거 보시면서 최신 판결 뭐 생각나지 않으시던가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대전경찰청에 이 경찰관이 서울에 있는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그걸 216조 3항에 따라서 압수를 했대. 그리고서는 나중에 사후영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후영장이 기각됐어. 그래가지고 사후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그럼 이걸 무조건 빨리 돌려줘야 되거든. 근데 안 돌려주고서는 자기가 사전영장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바로 압수할 요량으로 그런 식으로 행동한 사건에서 이 경찰관의 행동 위법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 못 쓴다라고 한 사건이 있다 했어요. 자, 그럼 거기서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까 즉시 반환을 안 한 것이 위법하다라고 말을 하게 됐다는 거야. 그 부분에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례만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법리가 여기저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미음 이런 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죠. 218조를 위반했다. 218조는 임의제출물 압수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제출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자기가 갖고 있던 게 아닌데 저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척 서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경찰이. 그걸 허용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건에서는 위수증이니까, 그렇게 한 것은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수증이 되니까 동의했다고 쓸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예요. 자, 다음 38번 한번 가볼게요. 전문법칙과 그 예외 등에 관한 설명, 기억. 이것도 뭐 너무 쉽게 나왔어요. 내용 인정의 의미를 물어보고 있어요.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건 뭐라고 불러요? 실질적 진정 성립이라고 부르고 있는 개념을 내용 인정에다가 찍어 붙여놨습니다.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이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걸 받아들이는 태도. 그게 내용 인정이야. 이 둘이 뭐가 다른데요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진정 성립을 했지만 내용 인정은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 공판정에서. 나의 조서에 대해서 피고인이 부동의해서 검사가 나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내가 법정에 나갔어. 자,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선생님, 이거 선생님 얘기한 대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읽고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문서를 딱 주니까 내가 그걸 읽어보고서는 네, 수사 당시에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구라임, 뭐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황당하긴 하겠죠. 하지만 이건 무슨 상황이냐? 진정 성립은 인정되지만 내용 인정을 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면 이런 서류는 증거 능력이 생길 가능성은 있죠. 적성특반에서의 성, 내가 만약에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하면 적성특반에서의 성은 만족될 수가 있는데 믿어질까요, 이게? 믿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증명력이 떨어진다로 날려버리는 거지 증거 능력의 문제로 처리하는 건 아닌 거야. 자, 우리 공판 절차를 같이 공부하신 분들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셨을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 인정이라고 하는 건 성립진정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 거 기억 잘 하고 계실 테고요. 다음에 니은에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 진술 부분이 피고인 변호인 내용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자, 왜 이렇게 돼요? 실질을 따지잖아요, 우리. 그지?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피신조서니까요. 자, 다음 리을 같은 거 여러분들 제가 정리 잘 해두시라고 했던 내용이죠. 재전문 증거에서는 전문 진술 기재 서류 이거 하나를 앞에 놓으시고 그 아래로 재전문 진술, 재전문 진술 기재 서류 계속 붙겠지. 재재전문 진술, 재재전문 진술 기재 서류 끝도 없어. 근데 여기다가만 선 딱 그어가지고 요 위에 얘만 서류로서의 요건과 진술로서의 요건 크로스로 갖추면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조문에 따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얘도 전문 증거이긴 하니 동의는 가능하다. 그래서 동의만 가능. 요걸로만 살리는 거죠. 자, 여기 재전문 진술이랑 재전문 기재 조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요 아래 2번, 3번 이 미만 잡 이런 얘기네, 그치?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미음에 요거 많이 본 거죠?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증거로 수표를 내놨다. 그럼 이건 본래 증거지, 그치? 이 수표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게 아니죠.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39번에 1번
직결심판에서는 자백보강법칙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직결심판법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것도 잘 아시는 건데, 그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형소법 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진 맞죠? 그게 뒤가 틀렸지.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 증거로 될 수 있다. 실질이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으로 돌려막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그리고 3번 해보시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보강 증거가 된다. 직접 바로 증거가 된다 그랬어. 증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은 내가 진술한 거나 다름이 없이 취급이 되고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진술은 바로 쓸 수 있다.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는 이른바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에서의 보강의 정도를 얘기하는 진실성 담보설의 얘기죠. 자, 마지막 40번. 이거를 틀린 분들이 많이 있던데 솔직히 다른 거는 틀릴 게 없었어. 뭐 기억 너무 쉽죠.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되냐? 배임죄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한해서는 배임죄가 되잖아요. 그거 맞는 거고. 니은에 이 X토지는 배임행위로 인해 영득한 것이므로 이거 받으면 작물취득이다. 이중매매에 제공된 부동산이지 이 배임의 객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배임은 이득죄이기 때문에 작물죄가 될 수도 없겠고요. 엎어치나 매치나 안 된다. 그래서 작물취득죄는 안 되죠. 이거 틀린 건 다들 잘 알아. 디귿도 쉬워. 여기 배임죄와 배임교사로 함께 기소되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인데 그걸 또 친절하게 써줬죠.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고. 자, 그러면 그 공범인 공동피고인 사이에 상대방, 공범 상대방에 대한 피신조서가 나에 대한 증거로 쓰이려고 하면 이거는 나의 피신이랑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누가 내용 인정해야 돼? 내가. 당의 피고인이 내용 인정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을이 내용 부인하면 갑의 조서를 을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조서 정리 잘 했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리을이 문제던데요. 이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은 것 같아. 친족상돌에 이거 분명히 제가 1항만 없어진 거고 1항의 형면제 규정만 없어진 거고 2항의 친고죄로 되는 건 그대로다. 이건 똑같이 푸시면 된다라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관계인지를 봐야 되죠. 따로 살고 있는 사촌 형제 관계다. 비동거 친족이네. 그럼 이게 뭐야? 2항이잖아. 2항 관계에서 제3범죄가 벌어졌어요. 배임행위가, 그치?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친고죄니까 고소가 적법하게 있어야 공소지기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여러분, 친고죄에서 고소는 6개월의 시간 안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여기 날짜가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날짜를 이렇게 다 써놓고는 무슨 배임죄 착수식 이런 걸 묻고 있지 않잖아. 그러면 이 날짜가 왜 썼을까, 굳이 출제자가. 그러니까 이런 사례 문제를 풀 때는요, 그 생각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틀리는 건데, 이걸 읽을 때, 날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 날짜를 써먹을 게 여기 다 읽고 나서 배임죄 뭐 착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는 건 아니더라도 뭐 은연중에 그런 게 떠오르는 정도로는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고소 친고죄 얘기 나오면 이거 친고죄 고소기간 얘기가 있을 수 있구나. 그 날짜를 써먹은 게 없잖아. 앞에 기억 니은 득은해서. 그지? 이거 출제자가 문제 내는데 바빠 죽겠는데 이거를 왜 굳이 쓰냐고. 낼 것도 아니면. 거기다 써먹은 거예요. 간혹 안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얘기 들어보면 중간에 문제가 바뀐 거래.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아무튼 여기서는 그걸로 써먹은 거야. 친고죄의 고소기간으로. 언제 범죄가 완성이 됐어요? 이 범인을 언제 알았어요? 5월 달에 한 거잖아. 5월 달에 지금. 그지? 2024년도 5월 달에. 근데 언제 고소해요? 12월 달에 이르러서야 고소했다. 6개월이 슬쩍 지나갔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적법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요.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수업하면서도 이런 얘기 한 번씩 언급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